이 사건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결박도구로 의심되는 물품을 준비한 정황, 구조에 나선 학생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점이 장윤기에게는 불리한 요소들입니다. 반면 장윤기가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감경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재판이 이제는 유죄냐 무죄냐 이 단계를 넘어서서 현재는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이냐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7월 13일 열린 제2차 공판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해서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차량의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제압해 차로 끌고 가려고 한 장면과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 훼손된 성인용품 감식 결과 등을 범행의 계획성과 성적 목적성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관심이 쏠리는 건 장윤기가 받을 형량입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다만 판사가 감경을 해줄 수 있는데 사형을 감경하면 2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됩니다. 무기를 감경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됩니다. 즉 판사가 감경할 경우 장윤기의 형량은 10년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돕기 위해 달려온 남학생을 흉기로 공격한 살인 미수 행위와 살인 예비, 스토킹 관련 범죄들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법원이 강간 살인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유기징역형보다는 훨씬 높은 기준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사형 선고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형은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보고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피해 규모, 범행 뒤의 태도, 반성 여부, 재범의 위험성 등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결박도구로 의심되는 물품을 준비한 정황, 구조에 나선 학생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점이 장윤기에게는 불리한 요소들입니다. 반면 장윤기가 뒤늦게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은 감경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 측은 이런 태도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단순히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형, 무기밖에 없다고요. 이 정도라면 인정하고 반성의 취지를 보일만 하겠죠.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대법원이 사형 선고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선고에서는 무기징역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장윤기를 도운 것으로 의심받는 경찰관들의 책임은 완전히 별도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차량에 있는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고 촬영 영상 삭제를 지시한 등의 혐의로 현재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7월 15일 이 수사팀장을 증거은닉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됐고요. 검찰은 수사정보가 장윤기의 경찰관 아버지에게 전달된 경위와 공무상 비밀누설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데요. 실제 처벌은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가 고의로 누락됐는지, 수사 축소와 장윤기 아버지의 경찰 신분 사이에 청탁이나 조직적 공모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수사 실수에 그쳤는지, 장윤기가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는지가 핵심인데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 내부에서의 중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요. 장윤기의 위험성은 특정 정신질환의 문제가 아니라 범행 행동에 집중해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장윤기는 모르는 미성년자를 선택했고요. 차량과 결박용품도 준비했습니다. 납치가 실패하자 살해로 범행을 변경했습니다. 피해자를 돕던 학생에게까지 공격을 이어갔고 범행 뒤에는 혈흔이 묻은 옷을 세탁하고 미용실을 찾는 행동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한 스토킹과 성폭력 혐의까지 함께 심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충동적인 한 번의 폭발이라기보다는 성적 목적이 개입된 준비 정황과 공격 대상의 확대, 범행 이후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결합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가 장윤기의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이른바 친족간 특례입니다. 이는 절도 같은 재산범죄에서 적용되는 친족 상도례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피의자 본인을 위해서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요. 이 때문에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집에서 훼손된 성인용품을 버리고 휴대전화 4대를 불태운 정황이 확인되었어도 아들을 위한 증거인멸 자체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간 특례는 형법 제155조 4항에 한정되어서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경찰관의 신분을 이용한 별도의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거나 다른 경찰관과의 공모가 확인된다면 다른 죄의 성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친족이 아닌 다른 경찰관들에게는 당연히도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한 피고인의 잔혹한 범죄를 넘어 가족 보호를 이유로 사법 절차를 방해한 경찰관까지 면책하는 현행법이 과연 타당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과 비법조인들의 시각이 많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경찰 조직이 내부 인맥과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 증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수사기관 관계자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처벌해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장윤기뿐만 아니라 범행을 감추고 수사를 왜곡한 이들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였습니다.